자,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이제 신탁재산 관련해 가지고 재화나 유유 공급할 때, 그러니까 위탁자가 신탁회사가 수탁자죠. 그러니까 위탁자의 신탁재산을 수탁자인 신탁회사한테 맡기고 얘가 이 수탁자가 신탁재산과 관련해 가지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납세 의무자가 어떻게 되는 거냐? 올해부터 작년까지는 원칙이 위탁자고 수탁자인 경우가 있었지만 올해 이미 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요. 법이 이미 개정이 돼서 올해부터는 수탁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죠. 그 신탁 재산과 관련해 가지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을 했을 때에 위탁자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원래 일반적인 그 위탁 매매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했다 할지라도 내가 얘한테 팔아달라고 해가지고 대신 팔아준 거죠. 그러면은 얘 위탁자가 공급자잖아요. 원래 일반적인 위탁 매매는 위탁자가 공급자인 거고 얘는 세금계산서에 부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덧붙여 적는 거고, 그렇죠? 근데 신탁 재산은 원칙을 바꿨죠. 신탁 재산은 위탁자가 납세의무자가 아니라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되 예외적으로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인 경우가 있는 거죠. 그게 위탁자가 그 신탁 재산을 실질적으로 위탁자가 지배 통제하면 그럼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겠다. 이렇게 원칙은 누구로 박아놓고 수탁자로 박아놓고서 신탁 재산은 그래요. 신탁 재산이 아닌 일반적인 위탁 매매는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인 거죠. 근데 신탁 재산은 수탁자를 납세의무로 하고 그 위탁자가 신탁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 통제하면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겠다.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그 실질적으로 지배 통제하는 그 내용에 하나가 더 들어온 거예요. 뭐가 들어왔냐면 위탁자의 지시로 수탁자가 위탁자의 특수관계자인한테 신탁재산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이것도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 통제하는 경우로 보는 겁니다. 수탁자한테 지시하는 거죠. 야, 그거 누구의 특수관계자? 위탁자의 특수관계자한테 내 동생한테 팔아. 이렇게. 그것도 위탁자가 뭐 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요. 실질적으로 신탁재산을 지배 통제하는 경우의 하나로 본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납세의무자가 누가 되는 겁니까? 그런 경우에도 위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위탁자가 실질적으로 지배 통제하는 경우니까. 그래서 위탁자가 실질적으로 지배 통제하는 경우에 하나가 더 추가가 된 겁니다. 위탁자의 지시로 수탁자가 위탁자의 특수관계자한테 신탁재산과 관련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것도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 통제하는 경우에 포함시켰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탁자의 경우에는 신탁재산과 관련해 가지고 신탁재산을 하나의 사업자로 봐서 신탁재산별로 사업자 등록을 다 따로따로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개정된 건 뭐냐면 그게 그 신탁이 부동산 담보 신탁이라면 그러면 신탁회사가 부동산 담보 신탁 하나하나 따로 다 이렇게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탁계약 신탁재산을 대표해 가지고 하나의 사업자 등록을 할 수도 있는 걸로 허용을 했다. 이것도 이제 강제는 아니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원래 원칙대로 한다면 다 신탁재산별로 따로따로 다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게 부동산 담보신탁이라면 묶어가지고 하나의 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게 그렇게 해준 거다.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아닌데 원칙은 중요해요. 신탁재산 관련해가지고 수탁자는 신탁재산별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된다. 근데 예외가 하나 생긴 겁니다. 예외가 하나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판매 결제 대행 자료 제출식, 그게 그 케이즈 같은 경우에도 뭐 이니시스 모빌리언스 해가지고 결제 대행 업체들 굉장히 많잖아요. 인터넷이나 이제 모바일로 결제할 때 그 대행 업체들이 굉장히 많죠. 그것도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또는 뭐 요기요라든지 이런 데가 다 결제 대행해 주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죠? 결제 대행 업체들이 걔네들이 결제 대행 자료를 제출하게 되면 내가 일반적인 그 시민들이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요기요를 통해서 물건을 요즘에 많이 사죠. 저도 요즘에 엄청 많이 시켜 먹거든요. 많이 막 시켜 먹는데 배달 음식 많이 시켜 먹으니까. 근데 그거를 누가 자료를 제출하게 되면 그 음식업자들의 매출액이 다 파악이 되겠어요. 배달의 민족에서 그 결제 대행해 준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요기요에서 그 자료를 세무서에 다 제출해 버리면 음식업자 그 음식점들의 매출액이 다 파악되는 거죠. 그죠? 그 자료를 제출하게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원래 있던 내용이고요. 매 분기 말일에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기로 했는데 기간을 더 단축이 시켰어요. 매 분기마다 제출하는 건데 매 분기 말일에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해라. 빨리 파악할 수 있게. 사실 그거 뭐 이미 다 알고 있죠. 이미 다 전산 처리돼 있을 거 아닙니까? 응? 전부 다 전산 처리돼 있기 때문에
그냥 바로 제출하면 되는 건데 매 분기마다 제출하는 거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해라. 기간을 땡겼어요. 기간을 땡겼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것도 이제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다 신탁재산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탁재산 관련해 가지고요. 위탁자가 있고 수탁자가 이제 신탁회사죠. 이렇게 그러면은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신탁회사한테 이렇게 넘겨야 될 거 아닙니까? 얘가 그걸 이제 운용을 해가지고 이 신탁재산으로 인해 가지고 재원화용을 공급을 해야 되는 거니까 얘가 재원화용을 공급할 거 아닙니까? 그럼 얘가 신탁재산을 얘한테 이렇게 넘길 때 이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죠. 얘가 얘한테 넘기는 거는 판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신탁관계에서 얘한테 지금 맡겨가지고 대신 재원화용을 공급해달라고 하는 거니까 이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죠. 이렇게 보지 않고요. 그리고 또 얘가 갖고 있다가 이거를 신탁 계약이 종료돼 가지고 얘한테 반환하는 거죠. 이것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죠.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에. 또 신탁회사를 바꿨어 얘가. A 신탁회사가 마음에 안 들어. 제대로 못해. 신탁회사를 바꿔서 B 신탁회사를 바뀌었어. 그래서 얘가 또 다른 신탁회사한테 이렇게 넘겨주는 것도 이때 파는 게 아니잖아요. 다. 이건 얘 신탁계약 종료돼서 반환되는 거, 신탁회사가 바뀌는 거 전부 다 재화의 공급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건 다 재화의 공급이 아닌데 이렇게 지금 맡겨져 있는 상태에서 위탁자가 바뀌는 거야. 얘가 얘한테 맡겼는데 위탁자가 야 이거 재산 네 걸로 해라. 위탁자가 A 위탁자에서 B 위탁자의 지위가 이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탁재산은 A께 아니라 누구께 돼버리는 거죠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위탁자의 지위가 이전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위탁자로 지위가 이렇게 이전되면은 이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이 규정은 없었어요. 이 규정은 없었었는데 요거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겠다. 공급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당연히 이 신탁 재산 자체를 얘가 얘한테 파는 거예요. 위탁자의 지위가 이전되는 거를 공급으로 의지하겠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뭐를 발급해야 돼요? 당연히. 그렇죠. 이거 세금에서 발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얘한테 당연히 뭘 주겠어요, 이거? 이제 이 신탁 재산 누구 거니까? 얘 거니까 얘가 얘한테 대가를 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얘는 얘한테 당연히 뭐를 발급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에서 발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위탁자의 지위가 이전되는 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겠다. 위탁자의 재산을 수탁자에게 소유권을 이전시키거나 신탁계약이 종료가 돼가지고 신탁회사로부터 다시 위탁자한테 다시 오거나 수탁자가 바뀌거나 이렇게 신탁재산 자체가 이전되는 것들은 재화의 공급으로 오지 않는데 위탁자의 지위가 이전이 되는 거는 이 신탁재산을 얘가 얘한테 판 거니까 이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당연히 얘가 돈을 줄 것이고 얘는 얘한테 뭐를 발급해야 되고 세금에서 발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납세의무자는 뭐 얘가 기존의 위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거죠? 얘가 공급자니까 공급자가 납세의무자 누가 공급한 거예요? 얘가 얘한테 공급을 한 거죠. 위탁자의 지위를 이전한 거니까 얘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거고요. 당연한 겁니다. 기존의 위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기존의 위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거고. 근데 위탁자의 지위가 이전됐다 할지라도 이런 말 실질적으로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뭐 해가지고 거기 뭐 이렇게 나눈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위탁자의 지위를 이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신탁자산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이 여전히 변동이 없다면 그러면은 이거는 공급이 아닌 거죠. 그런 경우에는 공급이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가가치세법에서 이 선발급세 근계한서하고요. 선발급세 근계한서하고 그 다음에 세금계한서 지연수치와 관련된 이 내용들이 바뀌어가지고 이건 문제 출제 100%로 될 거니까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내용은 부가가치세법에서 무조건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제 자, 우리 선발급세 근계한서 이쪽에서 선발급세 근계한서 쪽에서 하나가 개정이 됐어요. 우리 선발급세 근계한서가 두 개가 있죠. 첫 번째는 뭐였죠? 대가 선수금을 수령하면서 세금계에서 발급하는 거고 아니면 하나는 대가 수령 여부 관계없이 세금계에서를 본래 공급시부터 미리 발급만 하면 발급한 날짜를 공급시기로 인정해주는 두 가지 장기 할부 판매하고 공급 단위를 구해갈 수 없는 재원화 용액 개수적인 공급하고 두 가지가 있죠. 선수금 수령하는 경우 선발급세 근계한서
있잖아요. 이거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내용이죠. 보시면 이때 이게 원래 본래의 공급시기예요. 원래 공급시기일 날 세운견서를 발급을 해야지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본래 공급시기보다 세운견서를 미리 발급한 거죠. 이때 발급을 미리 한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날 첫 번째 이날 뭐를 수령하면서 이날 선수금을 수령하면서 세금서 발급을 했다면 본래 공급시기가 이때지만 이날을 공급시기로 특별히 인정해 줄게. 이날이 아니라 세금서 발급한 날짜를 공급시기로 특별히 인정해 줄게. 이게 이제 선발급 세금견서 특례 규정이잖아요. 이날이 아니라 이날을 공급시기로 인정해 주겠다. 이렇게. 그렇죠? 아니면 이날 선수금을 수령하는 게 아니라 이게 1번 언제 수령해도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7일 내에 수령해도 되죠. 세금서 발급을 하고 7일 내에 선수금을 수령해도 그래도 세금서 발급한 날짜를 공식으로 해줄게. 이거 있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였었죠? 7일이 지났다 할지라도 7일이 지났을지라도 며칠 이내에 대금을 받는 거죠? 30일이 그렇죠. 7일이 지났다 할지라도 이거는 이제 빨간색으로 할게요. 7일 지났다 할지라도 30일 내에 선수금을 수령하는 거죠. 대신에 이거는 30일 내에 선수금을 수령할 때는 계약서나 약정서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런 약정서가 또 있어야 돼. 30일 내에 받기로 하는 그런 약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30일 내에 수령하게 되면 그러면 언제를 공식으로 인정해 준다고? 수령한 날짜가 아니라 세무연서를 발급한 날짜를 공식으로 인정해 줄게 있었고, 네 번째가 이번에 개정이 된 거고요. 다섯 번째 파란색으로 볼게요. 다섯 번째는 선수금을 미리 수령해도 되죠. 선수금을 미리 수령하고 세금서 발급하고 원래 공시가 나중에 도래할 때에도 선수금을 미리 수령해도 돼요. 그래도 세금서 발급하는 시점을 공시로 인정해 줄게. 이렇게 있었고요. 네 번째가 이번에 개정된 거예요. 네 번째가. 자, 네 번째는 노란색. 네 번째는 30일이 지났어요. 30일이 지났다 할지라도요. 본래 공급시기가 이 세금서 발급한 날짜하고 동일한 과세기한 내여야 되는 거죠. 이게 동일한 과세기간, 예를 들면 이게 다 1기 중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이게 동일 과세기한 내에 본래 공급시기가 도래하고, 그리고 엔드 본래 동일 과세기한 내에 선수금을 수령했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0일이 지났다 할지라도 본래 공급시기보다 선수금을 미리 수령을 하면서 본래 공급시기도 동일 과세기간이고 선수금 수령도 동일 과세기간 내면서, 그러면서 본래 공급시기도 동일 과세기간 내라면 그러면 세금서 발급한 날짜를 공식으로 인정해 줄게. 이렇게 됐었단 말이에요. 이게 4번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그냥 본래 공급시기만 동일한 과세기간 내라면 돈은 언제 수령하더라도 선수금을 이날 수령하든 다음에 수령하든 선수금 수령을 이때 하든 따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본래 공급 시기만 동일한 과세기간 내라면 본래 공급 시기만 세금서 발급한 날짜와 동일한 과세기간 내라면 선수금을 미리 수령하든 나중에, 그러니까 선수금을 수령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선수금을 받든 그렇지 않든 아무튼 돈은 언젠가는 받겠지. 그걸 따지지 않고 얘만 따지겠다는 거예요. 이것만, 얘만 동일한 과세기간 내라면 이 날짜를 공급 시기로 특별히 인정해 주겠다. 원래는 이 안에 뭐까지 했어야 되는데 이 동일한 과세기간 내에 선수금도 수령을 하고, 그리고 본래 공급 시기도 동일한 과세기간 내에 있어야지만, 그래야지만 미리 세금서 발급한 날짜를 공식으로 인정을 했는데 선수금 수령의 요건이 빠져버렸어요. 아시겠어요? 이게 빠져버렸어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동일한 과세기간 내에 공급 시기가 도래하고 대가를 수령해야 된다 해서 그 대가 수령이 빠져버렸어. 동일한 과세기간 내에 공급 시기가 도래가만 하면 되는 거야. 도래만 하면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이렇게 선발급 세금계산서에서 중요한 내용이 하나 바뀌었고요. 영세율과 면세는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기 있는 것들은 다 이제 그 주투법상 내용들이거나 뭐 이래가지고 아니면 아주 구석진 내용이어가지고 시험 문제 출제되는 내용들이 아니에요. 다 몰라도 돼요. 쭉쭉쭉쭉 다 몰라도 돼요. 영세율 면세는 쭉 넘어가도 됩니다. 걔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의 영세율과 면세가 개정된 게 아니에요. 어제 막 조투법이나 구석진 부분이나 이런 거여가지고 수업 목적상 관계가 없는 영세율하고 면세가 좀 개정이 돼가지고 안 봐도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5장 과세표준하고 매출세 계산에서 가로 1번 이거가 뭐냐면은 자 아까 우리 그 부가가치세법에서 부계부가 있죠. 특수관계자한테 재화를 공급했어요. 재화를 공급했는데 대가를 안 받거나 아니면 시가보다 더 낮은 가액을 받았다면 공급한 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거잖아요. 용역도 마찬가지죠. 용역은 근데 대신 무상공급은 특수관계자한테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한 경우만 과세가 되는 거니까 그 이외의 무상 공급은 존재하지 않고 아무튼 용역을 공급하고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에도 부계부가 적용돼서 공급한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을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부계부에 뭐가 들어왔냐면 아까 우리가 신탁이 많이 바뀌었어요. 신탁관계에서 위탁자가 수탁자한테 지시해가지고 위탁자의 특수관계인한테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해라 라고 한다면 누가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위탁자가 그 신탁재산을 실적으로 지배 통제하는 경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위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거래를 할 때 시가보다 낮게 한 거야. 왜냐면 누구의 특수관계자니까? 위탁자의 특수관계자니까 수탁자한테 쟤한테 이거 시가 10억 원짜리야? 6억에 그냥 팔아. 이렇게 된 거지. 뭔 얘기인지 되세요? 그럼 이것도 뭐가 적용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부계부가 적용돼야 되는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계부의 적용 내용에 위탁자의 지시로 수탁자가 위탁자의 특수관계인한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죠? 그때는 납세의무자가 누가 되는 거죠? 수탁자가 아니라 누가 되는 거라고 해서 위탁자가 실질적으로 지배 통제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거니까 위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거고요. 그때 과세표준은 뭐가 되는 겁니까? 부계부니까 시가가 되는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시가가 과세표준이 되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 얘기가 지금 추가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이것도 나올 만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부가세가 그러니까 보면은 법인세나 소득세는 그렇게 크지 않고 그리고 소득세 아까 그 벤처기업 그거 하나는 계산하는데 조금 복잡하니까 뭐 그럴 수 있는데 부가가치세법이 은근히 좀 나올 게 좀 있어요. 이것도 이제 그 중에 하나긴 한데요. 토지 건물을 일괄 공급했을 때 토지 건물 구축물 있잖아요. 부동산 일괄 공급. 예를 들면 이제 여기 토지 위에 건물이 있다고 볼게요. 이렇게 이걸 내가 일괄 공급을 했어요. 그러면 토지는 뭐죠? 면세고 건물은 뭐죠? 과세죠. 이렇게. 그러면 얘가 이제 일괄 공급을 이렇게 했는데 두 개 한꺼번에 일괄 공급을 했어요. 공급을 했는데 얘가 원래 원칙이 뭐냐면 일괄 공급을 해가지고 받은 대가가 예를 들면은 부가가치세 빼고 10억을 받았단 말이에요. 10억을 받았는데 얘가 이렇게 한 거지. 토지하고 건물하고 토지를 9억으로 잡아버리고요. 이렇게 건물을 1억으로 잡은 거야. 그 10억은 이렇게 구분한 거예요. 실제 거래가액 구분해버린 거예요. 그럼 얘는 면세고 얘는 과세니까 1억 원에 대해서만 부가세 거래징수하고 세금세 발급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얘는 면세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감정가액 없으면은 기준시가 중에서 하나 이상 없으면은 1차 배분, 2차 배분 해가지고 안부계산 기준이 있잖아요. 근데 감정가액이 있어. 근데 감정가액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토지에 대한 감정가액은 예를 들어서 토지에 대한 감정가액은 3억이고요. 건물에 대한 감정가액은 2억인 거야.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은 사실은 감정가액 비율로 한다면은 10억을 토지는 얼마가 돼야 되는 거냐면 6억이 돼야 되는 거고 건물로는 4억이 배정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감정가액 비율로 안분한다면 10억을 이 감정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다면 6억과 4억으로 나눠져야 되는데 근데 얘네들이 그 계약서에는 토지로 9억 건물로 1억이야 이렇게 적어 놓은 거지. 근데 이게 안분 계산한 금액하고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나는 거죠. 안분 계산한 금액과 차이 나는 금액이 30% 이상 차이가 난다면 아무리 실제 거래가액으로 구분했다 할지라도 실제 거래가액으로 하지 않고 뭘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하겠다 이런 규정이 있잖아요. 기억나시죠? 안분 계산한 금액과 30% 이상 차이가 나면 그러면 이거 거짓말이야. 야 이거 거짓말이네. 너 이거 아니야. 너 이걸로 해야 돼.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 부가세 거래징수하는 거예요? 4억에 대해서 부가세 거래징수하고 세금에서 발급을 해야 되는 거죠. 이 규정 기억나세요? 몇 퍼센트 이상 차이가 나면? 그렇죠. 요 금액 기준과 요 금액 기준이 30% 이상 차이가 나면 그죠? 그러면 이걸로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번에 개정된 거는 뭐냐면은요. 그걸로 하는 게 맞아. 이게 왜냐면 이게 거짓말이니까. 그런데 이게 사가는 이 사람이 이 토지 건물을 매입해 가지고
건물을 헐어버리고 새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면 얘네들 입장에서는, 얘 입장에서는 건물이 의미가 있어 없어? 없죠. 파는 쪽에서는 건물의 감정가액이 이렇게 있다 할지라도 얘 입장에서는 그 건물을 헐어버리고 건물에다가 뭐 하려고, 새롭게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즉 다시 말하면 거기 이제 보시면 이런 말이 있어요. 다만 사업자가 구분한 실제 거래가액을 인정할 만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걸로 하지 않고 다시 이걸로 하겠다. 아무리 차이가 30% 이상 차이가 난다 할지라도 다시 이걸로 하겠다 라고 하는 게 생긴 거예요. 30% 이상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이걸로 하겠다는 게 생긴 거예요. 근데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얘가 아무리 감정가액은 이렇게 돼 있다 할지라도 얘는 매입해가지고 그 건물을 헐어서 뭘로만 사용하려고 하는 건데요. 지금 토지로만 사용하려고 하는 거야. 그게 바로 토지로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건물값이 얼마든지 간에 나는 그거 헐어버리고 새롭게 건물 지을 건데,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사실 건물이 빵원이라고 해도 괜찮은 거 아니에요? 얘 입장에서는 사실은 9억 1억이 아니라 그냥 10억 빵원으로 해도 관계없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얘는 그 건물 사용 안 할 건데. 그런데 이만큼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거니까 억울한 거야. 아니 왜, 나는 그 건물 사용 안 할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경우는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한 걸로 해주세요. 그냥 이제 보니까 실제로 건물을 헐고 새 건물을 지은 거야. 그러면 다시 이걸로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네. 매입하는 쪽에서 의미가 없네. 그러니까 건물을 사용을 안 하는 거네. 그래서 그 내용이에요. 거기 보면 2번이 그런 내용이죠.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해서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시 아무리 차이가 많이 난다 할지라도 뭘로 하겠다는 거예요. 둘이서 알아서 정한 실제 거래가액 구분한 걸로 하겠다는 거죠. 그때는 그냥 얼마로, 아주 극단적으로 얼마로 해도 되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얼마로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 10억 건물 빵원으로 해도 되는 거예요. 어차피 매입하는 쪽에서 건물을 사용 안 할 건데. 뭔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극단적으로 해도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때는 아예 과세가 안 되는 거, 그건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다시 이걸로 해주는 경우가 생기는 거고, 그 지금 거기 사례가 두 가지, 그 대통령령으로 정한 게 두 가지인데, 그 중에 이게 가장 시험 문제 나올 확률이 높은 게 2번이에요. 2번. 1번은 뭐 다른 법령에 따라, 그러니까 다른 법에서 토지하고 건물에 대한 실제 거래액이 따로 정해놓은 게 있다면, 감정가액으로 안분하는 거 말고 뭐 다른 관련된 법령에서, 근데 다른 관련된 법령이 뭐 부동산과 관련된 다른 법령에서 이렇게 나누라고, 실제 거래가액으로 나누라고 이렇게 돼 있다면 이제 실제 거래가액으로 한다는 거죠. 아무리 이렇게 차이가 난다 할지라도 실제 거래가액으로 하는 거고, 그런 경우는 거의 안 나올 거고요. 요 경우는 많이 나오겠죠. 이 매입하는 쪽에서 건물을 헐어버리고 뭘로만 사용한다면, 토지로만 사용하는 거라면 극단적으로 둘이서 알아서 한 거 그냥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금계산, 전자세금계산서, 이제 이쪽 아까 계산서하고 연결되는 건데요. 이게 이제 거기 제가 표를 하나 만들어 놨거든요. 이게 지금 계속 개정되고 있어요. 원래 법인은 당연히 전자세금서 발급을 해야 되는 거고, 개인 사업자가 전자세금서를 발급하는 거는 어떻게 되느냐, 작년에도 개정이 됐고 올해도 또 개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2년 전에 2021년도 1월 1일부터, 그러니까 2020년도죠. 재작년 2020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때 이 기간의 공급가액, 이때까지 1년간에 이때 기간의 공급가액은 3억 원 이상이어야지만, 3억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여야지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했어요. 언제부터 발급하느냐? 1년 동안의 공급가액이 3억 이상인지를 그 다음 연도 1기 중에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기 중에 알게 되는 거니까 언제부터? 2021년도 7월 1일부터 2022년도 이렇게 6월 30일까지, 이때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하는 거죠. 이때까지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2019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도 마찬가지로 3억 이상이면은 2020년도 7월 1일부터 2021년도 6월 30일까지 이렇게 전자세금서 발급을 했었어야 되는 거죠. 개인 사업자는. 근데 이게 이제 작년도에 바뀌었죠. 2021년도 1년간의 공과액은 이제 2억 원 이상이면 전자세금서 발급을 해야 되는 거고, 언제 발급하는 거예요? 이게 2억 원 이상인지를 2022년도 7월 1일부터 알게 되는 거니까 이때부터 이때까지 전자세금서 발급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게 또 올해 또 개정이 된 거예요. 2022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공과액은 1억 원 이상이면
나중에는 그냥 다 없어지겠다 그냥. 뭐 법인이든 개인이든 다 해라 이제 이렇게 될 거예요. 조만간에는. 이렇게 되면 2020 언제예요? 3년도 7월 1일부터 이렇게 지금 3년 연속으로 계속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1년 동안의 공급가액으로는 1억 이상이면은 2023년도 7월 1일부터 1년간은 전자세금에서 발급을 해야 된다. 기준은 올해 기준으로 하는 거고 발급은 이때부터 하는 거죠. 그리고 전년도 1년 동안의 공급가액은 2억 이상이면은 올해 7월 1일부터 내년도 6월 30일까지는 전자세금에서 발급을 해야 되는 거고. 원래는 얼마 이상이었었는데요, 이렇게. 원래는 3억 원 이상들만 하는 거였었는데 작년도 하고 올해 이렇게 2년에 걸쳐가지고 계속 이렇게 개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3억 미만이 1억과 3억 여기 사이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원래 이 사람들은 전자세금에서 발급 안 했잖아. 근데 갑자기 기준이 뚝뚝 떨어지니까 전자세금에서 발급을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 것까지 다 챙기려면 더 힘들잖아요. 그 불만이 많은 거야. 그래서 좋아, 그러면 너 원래 3억 이상들만 하는 거였었는데 3억 미만인 자도 이제 앞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뭐냐면 전자세금 계산서를 개인 사업자 중, 그러니까 법인이 아닌 개인 사업자 중에서 직전 1년간에, 그러니까 직전 1년간 공급가액이 얼마 미만인 자, 원래 얼마 이상인 자만 했었는데 3억 원 이상인 자만 했었는데 지금 작년하고 올해 이렇게 개정돼 버리는 바람에 3억 미만인 자도 지금 전자세금에서 발급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겨버렸잖아요. 공급가액 3억 원 미만인 자, 이런 사람들이 전자세금에서 발급을 하고, 발급하면은 다음 날까지 누구한테 전송하는 거죠? 다음 날까지죠. 발급한 다음 날까지 누구한테? 국세청장한테 전송까지 하면은 이렇게 한 거야. 그럼 세액공제 줄게. 그러면 세액공제 주는 거야. 이게 전자세금에서 발급세액공제라고 해서 들어왔어요. 세액공제 주는 거예요. 둘 중에 작은 거. 그러니까 발급 건수에 한 건당 200원씩. 연 한도가 과세 기간별 한도가 아니에요. 1년간 한도예요. 1년간 한도. 1년간 한도가 100만 원. 여기서 말하는 공급가액은 과세 공급가액이 아니라 뭐까지도 포함하는 거죠, 당연히. 겸용사업자일 수도 있잖아요. 과세, 면세, 공급가액 합계액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전부 다. 과세도 하고 면세도 같이 하고 있으면 합계액으로. 그래서 과세사업자라면 전자세금계산서, 그러니까 과세사업 쪽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거고, 면세사업 쪽은 전자계산서를 발급하는 거고, 합계액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자세금계산서뿐만이 아니라 전자계산서도 세액공제 해주는 거예요. 똑같아요. 전자세금계산서도 이렇게 발급 건수에 200원 한 거에다 연한도 100만 원, 전자계산서도 발급 건수에 200원에 연한도 100만 원 해가지고 부가가치세법에도 있고 소득세법에도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만 해주는 거니까 법인세는 없죠. 개인 사업자들한테만 해주는 거니까 법인세는 없는 것이고, 그 세액공제가 생긴 거예요. 아시겠죠? 그 뒤에 이제 세액공제가 나와요. 같이 얘기한 겁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지금 92페이지 보시면 나와요. 92페이지 가로 2번에. 아시겠죠? 근데 이거는 언제부터 되는 거냐? 이거 언제부터 되겠어요? 그렇죠. 이거 이제 3억 미만인데 언제부터 발급하는 거죠? 이때부터 발급하는 거잖아요. 이제 3억 미만이. 그래서 거기 이 세액공제 92페이지 보면 언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2022년도 7월 1일 이후에 시행한다. 그래서 2024년도 12월 말까지 딱 제한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한 1년 반만 해주겠대요. 이거는 2022년도 7월 1일 요거에 맞춰가지고 7월 1일부터 요 기간 동안 해주겠다고, 요때 발급한 거에 대해서만 해주겠다고 이렇게 딱 정해놨어요. 아시겠죠? 같이 보는 거예요. 같이 보는 거. 그리고 앞에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전자계산서하고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똑같아요. 다시. 자, 앞으로 돌아와서 자, 수정세금계산서인데, 이거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해서요, 필요적 기재사항이 잘못 기재된 거예요. 필요적 기재사항이 뭔지 아시죠? 지금 말 안 해도 그냥 막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필요적 계상이 잘못 이제 기재가 된 걸 알게 되면은 생겨 수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둘로 나눠져 가지고 착오 실수냐, 착오로 잘못된 거냐, 아니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된 거냐, 이렇게 둘로 나눠져 가지고요. 얘네들은 언제까지 수정세경계환서를 그럼 발급할 수 있느냐, 언제까지 수정세경계환서 발급할 수 있느냐. 착오는 나중에 과세관청에서 내가 실수한 거는 과세관청에서 알아가지고 결정 경정하기 전까지 하면 돼요. 얘는 언제까지 하면 되는 거냐면 즉 세무조사 나오기 전까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실수는. 근데 문제는 착오 외의 사유죠. 착오 외의 사유는 필요적 계상이 잘못 적혔을 때 언제까지 수정세경계환서 발급을 해야 되는 거냐. 그게 기간이 정해져 있었죠. 언제까지? 그렇게 잘못 기재한 과세기간의 확정 신고기한까지. 1기 중에 잘못했다면 7월 25일까지, 2기 중에 잘못했다면 내년도 1월 25일까지. 이때까지 수정세경계환서를 발급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 내용이거든요, 지금 이게. 그죠? 근데 이게 확 늘어났어요. 그 잘못 발급했잖아요. 그 과세기간의 확정 신고기한 지난 후 몇 년까지? 그죠? 1년까지. 확 늘어났어요. 1년. 원래는 잘못 발급을 하게 되면 공급시에 속하는 과세기간 확정 신고 기한까지만 수정세경계환서를 발급할 수가 있었는데, 그죠? 착오 외의 사유라면 약간 고의성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랬었는데 그 확정 신고 기한의 다음 날부터 지난 후니까 다음 날에 이게 다음 날이에요. 다음 날부터 1년 내에 이렇게. 그 다음에 가로 3번은 중요하지 않고 가로 3번, 가로 4번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7장에 1번, 2번 이거는 뭐 별표 10개짜리, 별표 10개짜리. 90페이지 7장에 1, 2번 있죠. 1, 2번 두 개 다 동시에 별표 10개짜리입니다. 이거 자, 이 내용은 뭐냐면 원래 세금계산서를 수치를 해야 될 때 상대방은 세금계산서 발급을 했을 것이고 그 발급을 했을 때에 매입자는 수치를 하는 거죠. 제대로 수치를 해야 될 때 발급했을 때 수치를 제대로 해야지만 매입세 공제가 되는 거죠. 그죠?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에 수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근데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에 수치를 안 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죠. 원래 이게 이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3월 5일 날 이날이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인데 이날 수치를 안 한 거예요. 수치를 안 했어요. 그런데 언제까지 수치했느냐? 이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언제까지 수치했느냐? 발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확정 신고 기한 내 1번. 요때 수치한 1번. 이때 수치한 거야. 이때 수치 안 했는데 요때로 수치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래도 신고하기 전에 수치한 거니까 매입세 뭘 해주는 거죠? 공제는 해주되 대신에 이걸 우리가 지연 수치라고 하는 거잖아요. 뭐를 부과하는 겁니까? 그렇죠. 0.5%의 가산세를 부과. 얘는 그대로예요. 이 내용 그대로예요. 가산세 0.5% 부과하는 거죠. 이건 그대로예요. 근데 이거 말고 두 가지가 더 있었는데 그 두 가지가 다 바뀌었어요. 두 가지가. 자,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 노란색 이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했어요. 이때 수치를 했어야 되는데 안 했고요. 이때까지 했어야 되는데 이때까지도 안 했어. 이때까지 안 했어요. 그런데 신고기한이 경과 후 6개월 내 6개월 내 원래 기존이 6개월 내였었어요. 6개월 내에 이때 수치를 하는데 이때 수치를 했는데 6개월 수치할 때는 그냥 수치하는 게 아니라 6개월 내에 수정신고를 하거나 뭐 이런 거죠. 수정신고를 하거나 또는 경정청구를 하거나 그죠? 기한후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내가 신고를 안 했는데 세무조사할 때 결정 및 경제 세무조사 나와가지고 결정 및 경정한 거죠. 결정 및 경정
내가 거래한 사실을 확인하면서 세무조사에서 결정비 경정했거나 이런 거와 함께 수취했다면, 그러니까 6개월 신고기한 지났는데 6개월 내에 얘네들과 함께 수취했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뭐 해주겠다는 거예요? 공제는 해주되 0.5%의 가산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됐었거든요. 근데 이게 개정된 게 뭐냐면은 6개월이 아니에요. 기간이 6개월이 아니라 몇 년 내에 이게 1년 내 이게 개정이 된 거예요. 1년 내에 신고기한 경과 후 1년 내에 수정 신고하거나 경정 청구하거나 개헌 신고하거나 결정 및 경정 확인하면서 결정 및 경정했거나 이거는 내가 한 게 아니죠. 세무공무원에서 이제 세무조사하면서 확인해가지고 결정 및 경정을 했다면 그러면서 수취했다면 그것도 역시 공제해주겠다. 대신에 0.5% 가산세를 부과하겠다. 이게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났어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하나가 또 있었어요. 이건 뭐냐면 얘가 사실은 이때 거래도 안 했는데 사실은 거래도 없었는데 세금계산서 수취를 미리 한 거예요. 약간 선발급 세금계산서하고 좀 달라요. 선발급 세금계산서 원래 공급 시기보다 미리 수취한, 원래 공급 시기가 나중에 있는데 세금계산서를 미리 수취한 거고, 이거는 실제 공급이 없는데 세금계산서 수취한 거.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가공의 거래 있잖아요. 자료상 굉장히 나쁜 짓이거든요. 실제 거래도 안 했는데 세금계산서 수취를 먼저 한 거야. 그럼 사실 이거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거래도 하지 않았는데 세금계산서 수취한 거니까 이거는 가공의 세금계산서여 가지고요. 공급자 3%, 공급받는 자 3% 양쪽 다 3%의 가산세를 내야 되는 거고요. 얘네들은 굉장히 자료상이니까 또 다른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서 또 여러 가지 명단도 금액이 크면 또 공개도 되고 막 이런 상황인 거예요. 굉장히 나쁜 짓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돼 있었냐면은 수취를 먼저 했는데 굉장히 나쁜 짓이니까 막 불안한 거야. 사실 거래도 안 해놓고 세금계산서 받았는데. 근데 얘기하는 거지.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한번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찢을 수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찢을 수 없고요. 우리 세금계산서 주고받았는데 진짜 거래하자. 그래서 이렇게 수취를 한 다음에 며칠 내 실제 거래를 한다면, 그래서 30일 내에 원래 이제 기존에 30일 내에 실제 거래하는 거죠. 이거를 누가 확인한 거예요? 세무조사하면서 결정 및 경정해가지고 확인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원래 이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니까 원래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 건데 30일 내에 실제 거래하면서 세무조사해가지고 확인이 다 된 거예요. 그렇게 했다는 거를 세무조사 와가지고 확인이 된 거예요. 아, 그렇게 하셨네. 그러면 이거 공제해줄게. 그리고 가산세도 3%가 아니라 몇 %로? 지연 수치와 마찬가지로 0.5%로 가산세 부과할게.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게 개정된 게 뭐가 개정됐어요? 30일 내가 아니라 세금계산서 수취를 하고 얼마의 기간 내에 실제 거래를 하게 하면 된다고? 30일이 아니라 6개월 기간을 확 연장시켜줬어요. 수취를 하고 몇 개월 내? 6개월 내. 지금 이거 굉장히 지금 확 늘려줬죠. 얘도 확 늘려주고 얘도 확 늘려주고 양쪽 다 지금. 요거 지연 수치는 그대로,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이거 지연 수치는 그대로 있고 얘는 그대로 있고, 다 세 가지 전부 다 공제는 해주되 0.5%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거죠. 이 세 가지가 다. 근데 얘는 그대로 있고 요거 모양은 그대로인데 이 기간이 바뀐 거예요. 기간이 6개월 내가 아니라 1년 내에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나 또는 세무조사 나오면서 확인했거나 하면서 수취를 했다면 공제해주면서 0.5% 가산세 6개월이 1년으로 늘어났고, 거래도 하지 않고 세금계산서 수취를 먼저 했는데 사실 나쁜 밥 먹고 한 거죠. 그런데 이게 원래 30일 내에 실제 거래하는 거를 세무조사할 때 확인이 됐다면 그러면은 매입세 공제해주고 0.5% 가산세를 부과하겠다는 건데 30일이 아니라 얼마 내에 이제 6개월 내 실제 거래한 거를 세무조사해가지고 확인을 했다면 그러면은 매입세 공제해주고 0.5% 가산세를 해주겠다. 기간이 확 달라졌기 때문에 두 가지 다. 뭐 말문제든 뭐든 나올 거예요. 말문제로 나오든 가산세 쪽에서 나오든 가산세도 나오겠죠. 0.5% 가산세가 요 기간 내에만 하면 0.5% 가산세가 되는 거니까. 예전에 6개월과 30일에서 1년과 6개월로 바뀐 거니까 어디서 나오든지 간에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시겠죠? 그래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은 용역의 주선이나 중개, 용역을 내가 직접 내가 한 게 아니라 내가 중개만 한 거거나 주선만 해준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내가 잘못해가지고 내가 남의 용역을 주선하거나 중개한 건데 내가 공급한 용역으로 해가지고 세금서 착오로 해가지고 내가 공급자로 발급을 해버린 거야. 반대로 사실은 용역 주선 해준 게 아니라 내 건데 용역 내가 막 주선도 해주고 내 것도 공급하고 이런 사람이거든요. 헷갈려가지고 제 거 내가 주선해 준 건데 내 걸로 세금서 발행해 버리거나,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아니면 내 건데 제 걸로 발행해 버리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경우 이거 공제 다 해주겠대요. 이런 정도의 실수니 공제는 해주지만 뭐는 부과하겠습니까? 세금계산서 자체는 발행이 잘못된 거잖아요. 타인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된 거니까 2%의 가산세는 내는 겁니다. 대신에 뭐는 해주는 거죠? 10%의 매입세액 공제는 해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얘기예요. 또는 위탁자의 사업비를 수탁자의 사업비로 착오하거나 반대로 수탁자의 사업비를 위탁자의 사업비로 착오해가지고 세금계산서를 잘못해가지고 발급받은 거죠. 공급받는 자를 위탁자 건데 수탁자 건데 위탁자로 이렇게 잘못 발급받은 거예요. 그것도 그 정도 헷갈리는 거는 좋아, 매입세 공제해줄게. 다만 공급받는 자가 다른 사람 명의로 들어간 거니까 타인 명의 세금계산서로 2%의 가산세는 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의제매입세 공제에 한도 적용할 때 법인은 40%, 개인은 음식점업과 제조업 나눠가지고 막 이렇게 됐는데 그게 작년까지 종료가 되고 내년부터는 싹 바뀌는 걸로 돼 있었는데 그냥 작년에 공부했던 그 한도 규정 그대로 2년간 연장. 제가 볼 때는 평생 연장. 근데 뭐 계속 2년간 연장 찔끔찔끔. 그래서 원래 바뀌기로 했었는데 안 바뀌고요. 작년에 우리가 공부했던 그 의제매입세 공제 한도 적용하는 거 있잖아요. 확정신고마다 한도 적용할 때 그 적용률 있잖아요. 적용률. 법인일 때는 40%고 개인 사업자 했을 때는 과세 표준에 따라서 금액 퍼센트가 달라졌었는데 그게 원래 이제 바뀌기로 돼 있었거든요. 근데 계속적으로 더 많이 해주겠다는 거죠. 작년에 그냥 공부했던 내용 그대로 연장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재활용 폐자원 의제매입세 공제도 원래 작년에 없어지는 건데 2년 더 연장 계속 해줄 거예요. 계속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부가가치 납세 절차에서 지방소비세 우리가 이제 부가세 신고납부하면 그러면 세무서에서 그 중에 21%를 지방세로 전환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방소비세라고 했죠. 지방세로 전환하는 게 더 커졌습니다. 올해는 23.7%. 올해만. 그리고 2023년도부터는 지방소비세로 전환되는 게 25.3%더 커져요. 이렇게. 아시겠죠? 21%에서 올해, 내년, 이후 다 미리 이미 다 바꿔놨고요. 이렇게 된다는 거는 부가가치세 이제 곧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부가가치세 곧 올린다는 겁니다. 곧 올립니다. 거의 왔어요, 이제. 이렇게까지 했다는 거는 부가가치세 세율 올리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겁니다. 이제 지방소비세로 이렇게 지금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그 세액공제는 얘기했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대한 발행세액공제. 그게 원래 1.3% 아시죠? 근데 그게 원래 올해부터는 1%, 그리고 연한도가 1,000만 원인데 올해부터 500만 원이 된다. 이렇게 책에 돼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원래 1.3%하고 1,000만 원이 작년으로 종료되고 1.3이 1%로 1,000만 원이 500만 원으로 이제 바뀐다고 했는데 안 바뀌어요. 계속 2년 또 연장. 계속적으로 1.3%. 발행가액의 1.3%죠. 발행가액이라고 하는 건 신용카드 매출전표의 마지막 합계 금액이니까 부가세를 포함한 공급 대가의 1.3%를 연한도 얼마로 계속? 1,000만 원. 그러니까 그거 작년에 그냥 공부했던 내용 그대로 2년 더 연장되는 겁니다. 보시면 되고, 이거 4번 얘기했다. 아까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도 소액부징수가 얼마로? 소액부징수가 30만 원 미만에서 50만 원 미만으로 이렇게, 그렇죠? 예정고지하지 않는 경우가 소액부징수 50만 원 미만으로 바뀌었고,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로 변경되는 경우, 변경되는 경우에도 예정 고지하지 않고, 하나 더 추가된 게 이제 재난, 도난, 이게 다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재난으로 인해 가지고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도 얘네들도 예정 고지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내기 힘들어요. 그러면 예정 고지 안 한다는 거죠. 예정 고지하지 않겠다. 금액이 크더라도 예정 고지하지 않는 겁니다. 50만 원 미만이면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아시겠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 그 우리나라에서 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뭐 애플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우리나라에서 이제 여러 가지 앱 또는 뭐 여러 가지 전자적 형태의 여러 가지 뭐 용역들을 공급을 하자는 거잖아요. 그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 우리나라에서 돈 많이 버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사가는 거니까.
돈을 많이 법니다. 게임이든 뭐든 예비든 해서 많이 팔아가지고 돈 많이 법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간편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 건데 그 간편사업자 등록을 하는 걔네들은 그 자료 그렇게 해서 전자적 용역을 제공하고 거래 내역을 5년 동안 보관해야 된다. 그 내용이 이번에 새롭게 신설이 됐고요. 그리고 그 거래 명세서를 국세청장이 제출해 주세요라고 요구하면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거래 명세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요.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걸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내야지만 이걸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랑 뭐를 같이 만들어야죠? 그렇죠. 이거 관련된 가산세 규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사업자들이 아니다 보니까 함부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다 보니까는 협력 규정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하라고 이렇게 해야 된다 하지만 걔네들이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래도 알겠습니다. 이제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산세를 부과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사업자들이 아니다 보니까 약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으로 만들어 놨지만 의미가 없어요. 부과해야 된다. 그래? 그래서 나중에 확인해보면서 왜 없어? 뭐? 왜? 뭐 이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사업자가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그 가산세 규정이 따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국외사업자가 간편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폐업을 했다면 그러면은 직권으로 말소하는 이거 직권으로 말소하지 않으면은 그걸 가지고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걸로 자료상들이 또 그걸 장난치는 거야 또 간편사업자 등록 한 사람들 가지고 좀 장난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 아예 그냥 알게 되면 폐업한 걸 알게 되면 직권으로 말소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가로 7번은 진작에 당연히 그렇게 추가됐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보시면 되고요. 8번, 뭐 9번 다 중요하지 않고 10번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쭉쭉 넘어가세요. 끝났어요.